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의 진상조사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등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 바로 직전 리포트 박현우 기자 리포트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어떤 일단 싸움 같은 게 시작이 됐죠.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 일단 두 후보 측의 입장을 보면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김정인 전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준석 후보가 윤 총장 배제 연대설은 망상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나경원 후보가 다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은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다툼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 네. 그러나 이제 나경원 후보 등은 낙담하기에는 이제 그 유권자 비율 자체가 선거인단,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표현하면 70%의 예. 비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단출 제공한 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MBN 토론에서도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쯤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검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예.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준석 후보가 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야권 연대 후보,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단일 후보가 원할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야권 단일 후보라는 단어의 전제는 국민의힘 내에서 일단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분하고의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당일각에서 제기했던 그러면 먼저 버스가 출발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그런 이제 그런 우려가 묻어나는 언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경원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나경원 후보가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거 갖고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고 했으면 예. 또 다른 객관적 근거 없으면 계속적인 문제 제기는 사실은 뭐 흑석선전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LH 혁신 방안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보죠. 지금 뭐 LH 사태가 3월 초에 일어났고 네.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 기능 축소하겠다, 비용 축소하겠다, 조직 개편은 앞으로 또 공청회 의견 수렴하겠다. 지금 내용 보셨을 때 어떻게 잘 혁신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가지는 분노에 비하면 좀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지금 이 발표한 내용들은 사실은 공공기업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예. 일입니다. 슬림화되는 거 실질 비대화됐다고 했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졌고요. 예. 또 성과급 문제도 과도하게 성과급 잔치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죄를 지었는데 정상화해서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너무 약합니다. 구조조정을 뭐 약 20%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는 비대화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저는 LH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성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이 지자체에 대해서 이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시대가 좀 지났기 때문에 저는 생활 근접성 원칙으로 해서 집이 어디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요즘은 지자체가 더 잘합니다. 사실 LH가 아닌 저기 SH, 예. 서울공사라든가 또는 GH, 경기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되고 대부분의 주택 공급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LH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극단적인 표현하면 해체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좀 도려내기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업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방 정부로 이관하는 이런 정도까지 검토했어야 되는데 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토부 역시 LH 못지않은 초록이 동색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모든 그 직원의 재산도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누쳐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차명 거래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저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차명 소유, 차명 구입이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기능이 살아있는 한 이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지금 이제 발표된 거 요약을 하자면 이전에 3월 달에 했던 3단계 하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1단계 경영 뭐 통제하겠다, 2단계 뭐 혁신하겠다, 예. 3단계 분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나아가지 못했고 요지는 뭐냐면 LH에서 택지 입지를 조사해서 현재는 이것을 국토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 지구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 국토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조시 그 조사 기능까지. 근데 국토부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과연 이 그 책임 소재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택지 개발 기능, 택지 개발 그 유형을 상당히 투명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네. 투명화한 이후에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택지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그렇다면 정부가 이미 이거 정부가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럼 정부 독점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예. 이런 방향으로 택지 개발 방법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유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것을 국토부에 띄워준다고 한들 아마 LH에 있던 조직이 국토부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조사 사업이라는 게 전문성이 있고 사실 복잡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서 LH에 있는 인력, 국토부의 인력 갖고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LH에 있는 인력이 국토부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의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조사 업무로 인해서 취득하는 정보의 정보성을 없애는 방법으로 토지 개발 업무를 개혁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혼란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메리트, 이 이익을 조금 더 오랫동안 주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사 온 지 한 5년 되거나 네. 거주 그 기간이 이런 식으로 이걸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같이 기능은 살아있고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만 이걸 분산한다든가 통제하게 되면 저는 글쎄요 차명 거래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고 예. 또 다른 국토부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 가서 또 국토부 개혁을 하고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LH 혁신 방안 이야기 해봤는데 앞서 보셨던 현장 화면은 연합뉴스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문 대통령의 추념사를 통해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 문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저는 이제 저도 뭐 군대를 병장 제대했습니다만은 병영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제 잔재에서부터 이제 뿌리가 시작됐다는 측면들.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군대가 비정상적 폭력을 휘둘러왔다. 예를 들면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구조적인 비정상적 폭력에 대해 가지고 늘 이렇게 인용되는 인정해주는 이런 풍토가 구대 내에서 비합법적으로 존재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들을 저는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방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군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밖에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폐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개방하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법률 전문가는 윤기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예. 군사법이란 제도 문제도 군 내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의 영역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민간 조사 요구, 군 사법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특검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저는 일단 문제의식을 이것을 뭐 폐습이라고 진단하면 거기에 국한된 책임 소재가 그러면 군대로 가는 것이죠. 저는 근데 군대의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거 군 정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행을 범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예.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들 전부 다 법령 내지 행정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문화적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행하지 않은 거죠. 법령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이제 폐습, 병영 문화 개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우리나라 군정권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의 군정권 있고 이것을 국방부 장관한테 위임한 것이고 그중에 군정권은 이제 각군 참모총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 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방부 장관의 책임 소재를 둘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께서 책임 소재를 책임 의식을 가질 것이냐, 총장이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라인에 있는 분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일단 문제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미 민주당에서 또는 국방부에서 법령 개정안을 내놨어요. 군사법원 폐지안입니다. 일단 보통군사법원이 1심 법원이고요. 고등군사법원이 2심 법원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심 법원만 폐지하고 이것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갖고 오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법원이 폐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군 검찰도 같이 폐지되는 겁니다. 예. 또 사법경찰관도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핵심 뭐냐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미진 내지 수사하는 부적절한 수사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1심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군 검찰 제도하고 군사 사법경찰 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자료는 전부 다 수사기관이 만드는 자료예요. 네. 근데 수사기관이 만약 이걸 잘 못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그렇다면 법원 재판은 형해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법원 재판보다 더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 수사 관행 이겁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1심 법원까지 폐지하는 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군정과 군령을 나눠서 군령은 이제 그 작전이거든요. 이 작전과 관련된 것은 군대에 고유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인정해주되 군정과 관련된 거, 행정명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굳이 사회와 군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재판 관할권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부합하게 이것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의를 현재 제출돼 있는 법안에서 좀 더 진일보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유족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하태경 신원식 의원실에 제보를 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이제 두 의원은 비서에게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런 뭐 내부에 의원실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예. 저는 뭐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었다면 이걸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야당 의원들인 상황에서 이걸 뭐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는 보는데 이 보통 이제 의원실이나 이런 쪽에서 흔히 이 출입처 개념이죠. 국방부도 이제 의원실에 이 보통 연락관이라든가 이렇게 출입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적당히 혹시나 이게 또 뭐 무마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의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의견은 설마 그러게 했겠냐 뭐 이렇게 좀 받아들입니다. 네. 예. 근데 저거와 관련돼서 네. 그 의원들께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원식 의원은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잘못했다. 이것은 보고받지 못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죠. 예.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27경에 처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경에 이제 그 유족의 전화를 받고 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확인한 이후에 본인이 6월 1일 종합해서 6월 1일 날 SNS에 띄었다라고 하는데 SNS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국회의원의 몫은 아니에요. 소관 상임위인 그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라면 예. 그 즉시 국방장관을 부르든지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국민이 국회의원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지 네. SNS로 문제 제기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건 아니거든요. 저 부분은 하태경 의원의 해명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예. SNS로 뭔가를 할 시간에 사실은 국방부에 전화해서 확인하든가 문제 제기를 하든가 현장을 가든가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예.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야당 여당 가리지 말고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SNS에 많이 해요. 이거 다 하면 책임 다 했다.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민이 할 몫이에요. 예. 그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할 몫이죠. 저 부분 하태경 의원의 해명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주문을 했으니까 정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군대 내에서 성비위, 성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든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확실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현충일이니까 현충원까지 찾고 거기서 방명록까지 썼는데 방명록의 마지막 문구가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권 나는 나갈 것이다라는 표현인가요, 확실한?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현충원 행사를 이제 참배한 것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곧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사실 뭐 저는 그런 뉘앙스로 보였는데요. 네.
물론 뭐 저기 현충일 참배해가지고 그 방명록에다가 뭐 다양한 내용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현충일 즈음에서 안보 관련되는 뭐 정책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 수준에서 못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언을 전하는 방식 또는 그 사진이라든가 이 또 그 카메라 화면을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장식 이상을 못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윤석열 총장이 역시 아직도 좀 준비되지 못했구나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그 당권 주자 후보들 사이에서도 뭐 간접적으로 접촉을 한 해 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온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윤 총장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국내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그 시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당권 주자가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들어올지 여부 또는 시기가 결정될 걸로 보이고. 예. 지금 방명록에 써진 저 문구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결국은 분노하는 나라가 됐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법치로 다스려지는 이런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예. 이런 세 가지 어떤 3단 논법하에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모든 앞으로 공약은 이제 핵심적인 공약이 여기서부터 파생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권 주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나간다라고 입장을 당권 경쟁과도 연관된 그런 선상에서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은 11일 이후에 드러날 것이다. 저는 11일 이후보다 한참 더 이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7월 2일 날 장모에 대한 한 재판이 선고가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기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당 경선과 관련돼서 9월 달 경선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예. 그때까지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안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거리두기에 나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4일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검사가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수사 같은 한 분야만 했지 다른 분야는 잘 하겠느냐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굳이 저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3월 달에는 뭐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예. 그 이전에 또 2020년도 말경인가요? 그때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봐야 알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이후에 3월 달쯤 되니까 별의 순간 잡은 것 같다. 근데 뜬금없이 저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 말씀도 틀렸어요.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검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없다라는 전제도 틀렸고 예. 저분이 이전에 안철수 대표하고는 뭐 4번의 악연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한참 안철수 대표를 사실상 별의 순간을 잡은 분으로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었고 옛날 정동영, 뭐 안희정, 그다음에 서울대 총장하셨던 정운찬 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는 표현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저런 표현을 하신 것은 본인의 어떤 교습을 좀 받았으면 좋은데 예.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교습을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넌지시 한번 나하고 좀 교류하자라는 의사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어떤 그 진심이 어떤지 간에 야권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검사가 된 적이 없다라는 취지는 사실 네거티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은 정당치 않다. 어떤 말씀 중에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저런 말씀은 삼가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의 순간으로 굉장히 지켜준 이후에 갑자기 돌아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그 분석에서는 서운함의 표현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서운할 수도 있고요. 뭐 정치인의 진리라는 것은 그때 다릅니다. 그때 다른데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또 한편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안철수 대표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좌고우면하면서 열심히 너무 눈치를 본다 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제3지대로 올 것처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3지대로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해서 네. 돌풍이 붑니다. 돌풍이 불었다는 건 뭐냐면 이준석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예. 윤석열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도 국민의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그다음 또 이준석이라는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경륜이 있고 경험, 정치권에서 어떤 기획을 하던 사람보다 이준석과 같은 새로운 정치 또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꾸 변화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실망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한테 왜 컨설팅을 받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뭐 서운함도 약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원론적으로 봐서 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정당한가라는 질문에는 뭐 공감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제너럴하게 국가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사업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 거 보셨지 않습니까? 국가를 사업체처럼 운영하다가 감옥 가셨어요.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수사하면 어떨까 뭐 이런 우려도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도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자신의 국가 비전이 뭔지 자신의 이념 정체성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정치하는 것이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같은 이런 비판을 덜 받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저 말씀 때문에 그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격화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 말씀 중에 이전에는 40대 경제 전문가를 대선 후보에 적합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쭉 예. 해오셨어요. 그다음에 11월 달쯤 되면 2020년 11월 달쯤 되면 꿈틀꿈틀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경륜을 강조했어요. 경륜. 이전의 말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주자 일부는 그 경륜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예. 그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토대로 해서 당권 경쟁이 격화됐고 서로 간의 흑색성전으로 지금 번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뜻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들 이해관계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다시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공인이시기 때문에. 예.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경륜 있는 분은 본인 자신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본인은 뜻이 없다고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말씀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나경원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잖아요. 네. 그 설전의 내용은 뭐냐면 나경원 후보는 이제 특정 후보자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이 연대설을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것이 모 방송사에서 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야권 단일 후보가 만약에 원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겠다 선대위원장으로. 네. 근데 이제 야권 단일 후보라는 말이 걸리는 거죠.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 대권주자가 선출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분하고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전부 버스에 태워 출발하겠다라는 말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해서 당권 경쟁이 격화되니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말씀도 거기에 좀 일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